네, 드디어 조신의 꿈 2차 시 마지막 조신의 꿈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는 얼굴도 아름답고 꽃다운 아이의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오는데 겹방살이, 자 오른쪽 책 213페이지 오른쪽에 나오죠. 남의 집 빌려서 생활하는 이런 하찮은 음식조차 빌려받지 못하는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니는, 자 요거 줄 쳐보세요. 이 집 저 집 구걸하며 다닌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사자성어 뭐가 있냐면 이리저리 구걸해 다니는 유리 걸식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생각해 두세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가 없는데 어느 겨를에 사랑의 싹을 틔어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에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그러니까 젊음의 아름다움도 풀잎 위에 이슬이 되었고, 이거는 뭐를 의미할까요? 풀잎 위에 이슬이 됐다는 소리는 풀잎 위에 이슬은 금방 사라지죠. 금방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둘이 좋아 죽을 때는 얼마가 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우리 뭔가 사랑의 유통기한은 얼마 안 간다고 하죠. 몇 개월밖에. 지초와 난초 같은 약속. 지초는 얘들아 오른쪽에 나오죠. 지초와 난초. 높은 맑은 재질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213페이지 오른쪽 아래 하단 부분에 나옵니다. 같은 약속도, 자 그러면 지초와 같은 난초와 같은 약속은 당연히 어떤 걸 의미할까요? 남녀 간의 아름다운 약속이겠죠.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어버렸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은 당연히 엄청나게 흔들리겠죠. 어떻게?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지금 비유를 한 겁니다. 되었습니다. 따라오고 있죠, 선생님.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가 많아지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참 이제 드디어 깨달은 거죠.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습니다. 옛날의 기쁨, 둘이 사랑만으로는 될 수 없단 말이에요. 가난하기 때문에 지금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 나오겠죠.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속적 욕망. 세속적 욕망은 둘의 사랑이겠죠. 욕망에 뭐를 깨달은 겁니까? 무상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지금 깨닫고 있고, 그거를 기문의 딸이 조신한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 욕망의 무상한 깨달음.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의 새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 짝이른 난새가, 짝이른 난새 오른쪽에 나옵니다. 중국 전설에 나오는 상상의 시입니다. 난새가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지금 헤어지자고 말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차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 데도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분에서 뭐를 의미합니까?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헤어질 것을 요청하고 있죠. 청아. 삶의 고통을 전혀 이기지 못하고 조신의 아내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면서 서로 헤어질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약간 나쁜 웃긴 놈이죠. 조신은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미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각기 아이들 둘씩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을 합니다. 나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 조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을 하고 가다가 어디에서 깨어납니까? 드디어 꿈에서 깨어납니다. 여태까지 그냥 하찮은 꿈이었죠. 자, 꿈에서 깨어납니다. 아까는 그 꿈에 들어가는 인몽이었는데 여기에서는 강몽이 그 꿈에서 깨어나는 자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부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부분이겠죠. 조씨는 망연자실하여 어깨라는데 희미한 등불이 어른거리고 밤의 깊어만 가고 있었습니다. 조신 부부가 헤어지고 조신은 꿈에서 깨어나게 되죠. 근데 아침이 되자 조신의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새하얗게 새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갑자기 새하얗게 새게 됩니다. 이거는 하룻밤 꿈에서 평생의 삶을 경험을 한 거예요. 하룻밤 꿈에서 평생을 경험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겠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이 드러나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망연자실하여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습니다. 고달프게 사는 것은 이미 싫어졌고 세상 일에는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의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습니다. 자,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죠. 이 부분에서는 뭐를 의미할까요? 세속적 욕망이 덧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원래는 승려였으니까 부처님을 모셔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여기에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속적 욕망을 품은 것에 대해서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세속적 욕망을 품은 것에 대해 깊은 뭐를 하고 있다? 이게 중요하죠. 반성. 그래서 꿈을 꾸게 하지 않았을까? 부처님이 그걸 알고 세속적 욕망이 너무 심하게 있어가지고 조신한테 이 꿈을 꾸게 해서 야, 네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세속적 욕망은 무상한 거야. 덧없음이야. 너 완전 고생하는 거야. 그 여자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하면 그래서 뭔가 꿈속에서 고생을 시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돌아오는 길에 해연을 가서 아이를 묻었던 곳을 파보았더니 자, 해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꿈속에서 큰아들을 묻은 장소입니다. 큰아들 묻은 장소입니다. 아이를 묻은 곳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왔다. 자, 이게 중요하죠. 돌미륵. 이거 수능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돌미륵은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역할의 소재입니다. 꿈과 현실을 매개하는 역할, 소재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매개가 이어주는 그러한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돌미륵으로 나온 거죠. 아들이 죽었지만 돌미륵은 뭔가 부처를 의미하는 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자리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하는 직책을 사임. 이제 직책을 버리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습니다. 자, 이 사람 정토사 이제 반성을 했으니까 정토사를 지어서 자신의 득도를 하기 위해서 도를 이제 닦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는 전설의 증거본입니다. 사찰 연기설화임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토사가 있으면 이 조신설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후에도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조신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서 정토사를 지은 그런 내용으로 끝나게 되죠.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뭔가 세상살이에 힘든 그러한 삶을 느꼈던 꿈에서 느꼈던 조신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15페이지 학습활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작품은 흐름으로 중심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거는 분명히 설화라고 했었죠. 이 조신의 꿈은 이제 설화라고 했었는데 이 설화는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환몽 구조라는 거는 설화에서 현실에서
꿈에서 다시 현실로 넘어오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파악을 했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꿈을 기준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자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사건의 흐름은 너무 이제 줄거리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말로만 해줄게요. 승려 조씨는 태수 기문의 딸을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맺어지게 해달라고 관음보살 부처에게 빌지만 기문의 딸에게 다른 배필이 생기게 됩니다. 조씨는 관음보살을 원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습히 울다가 잠들게 되죠. 이제 꿈속입니다. 꿈을 꾸죠. 꿈에 기문의 딸이 조신을 찾아와서 인연을 맺어 40여 년을 함께 살며 5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삶이 계속되어서 자식이 굶어 죽는 지경에 이르자 두 사람은 각자 아이를 둘씩 데리고 헤어져 살기로 하죠.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꿈에서 깬 조신은 세속적인 욕망의 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꿈에서 죽은 자식을 묻은 장소에서 뭐가 나오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죠. 돌미륵을 가까운 절에 모시고 머를 지어서 정토사를 지어서 수행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두 번째, 이 작품에서 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해보자. 꿈은 어떤 기능을 하고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주인공 조씨는 욕망하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대신 경험하게 합니다. 뭔가 부처가 경험을 하게 했을 거라고 선생님 생각이 들어요. 현실 세계에서 지니는 이런 욕망의 덧없음과 삶의 괴로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럼 적어보도록 할게요. 주인공인 조신이 욕망하던 삶을 하룻밤 사이에 대신 경험하게 함으로써 현실 세계에서 지니는 욕망의 덧없음과 삶의 괴로움을 깨닫게 합니다. 자, 밑에 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설화의 특징을 생각해보자, 이해해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볼게요. 드디어 이제 설화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설화는 구비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문학의 일종으로 각 민족 사이에 전승되는 신화, 전설, 민답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신화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나 우주의 기원, 신과 영웅의 사적, 네, 그러면 보기를 참고하여 설화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해보자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드디어 설화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죠. 설화는 구비문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와지는 그런 문학의 일종으로 각 민족 사이에서 모어되는 전승되는 신화, 전설, 민답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신화는 고대인의 사유나 표상이 반영된 신성한 이야기로 우주의 기원, 신이나 영웅의 사적, 사적은 왼쪽에 나오죠? 일의 공적,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업적을 냈는지, 이러한 민족의 그 다음에 태고, 민족이 어떻게 처음에 태어났는지, 이럴 때 역사를 등을 주로 다룹니다. 전설은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를 소재로 한 이야기이다. 전설 속의 사건은 대체로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으로 진행이 되는데 해당 전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물이 실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민담은 민간에 전해하여 내려오는 흥미 위주의 이야기로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진행되는 시간과 장소가 망연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야기에 뭐가 증거물이 중시되지도 않는다. 특이한 점은 민담 같은 경우에는 증거물이 중시되지 않지만 전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뒷받침되는 증거물이 실제로 존재를 한다라는 거. 이게
전설의 특징이겠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는 신화전설 민담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쵸, 전설입니다. 그러면 왜 전설일까? 라는 답이 2번에 나오겠죠. 이래서와 같이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근거를 들어 생각을 해보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서 어떠한 특이한 소재를 사용했습니까? 그쵸, 조신의 이상한 체험이었습니다. 이상한 체험, 어떠한 꿈? 하룻밤의 꿈이었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뭐가 나왔어요? 그때 나왔죠? 신라시대, 명주, 난리군, 그 다음에 강릉, 해현명 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건이 진행이 되죠. 그 다음에 또 증거물이 세 번째 남아 있었습니다. 증거물 뭐가 나와 있었죠? 그쵸. 돌미륵하고 정토사라는 절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서 불도를 닦겠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를 더한다? 신빙성을 더한다고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찰의 유래를 밝히고 있다라는 거. 자, 아까 전설의 특징 다시 한번 볼까요? 전설은 그 어떤 공동체의 내력이나 자연물의 유래, 이상한 체험 따위의 소재를 한 이야기다. 그쵸? 이상한 체험, 하룻밤의 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배경, 신라시대 명주, 난리군, 강릉 해령 배경을 통해 사건이 진행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물. 뒷받침하는 증거물. 이거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위에서 전설이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페이지를 넘기고 있죠? 216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꿈과 관련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보기는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몽자료 소설인 구운몽의 종류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운몽의 줄거리이다. 이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얘기를 해보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육한대사의 명을 받아 용궁에 간 성진이 이 주인공이겠죠. 극진한 대접을 받고 돌아오는 길에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부립니다. 절에 들어온 성진은 팔선녀를 생각하다 인간 세상에 추방되어 양소유로 태어난다. 자, 성진이가 어떻게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어서 양소유로 다시 태어나게 되죠. 팔선녀 역시 인간 세상으로 태어나 양소유와 차례로 인연을 맺는다. 그 사이 나라의 공을 세운 양소유는 승상이 되었고 뭔가 벼슬을 얻은 거겠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자신의 부인과 첩이된 팔선녀와 함께 부경을 누린다. 벼슬에서 물론 한가롭게 여정을 보내던 양소유는 2명의 부인과 6명의 첩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가다가 문득 뭐를 느낀다?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도승이 나타나서 성진의 꿈을 탁 깨웁니다. 여기서도 성진이 꿈을 꾸게 되죠. 수신의 꿈과 비슷합니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육간대제에게 가르침을 구하며 불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왼쪽에 귀이 나오죠. 부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구원을 청한다. 팔선녀 역시 불제자가 되어 성진과 함께 극락왕생 잘 지내고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도록 할까요? 3번, 3-1번 그 구운몽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신의 꿈과 구운몽, 지금 방금 읽었던 구운몽은 비슷하죠. 어떻게 비슷하냐? 환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환문 구조가 뭐냐면 현실, 꿈, 현실. 몽자료 소설도
어떤 내용이냐면 꿈속 그 체험을 하는 주인공들의 꿈속 체험을 하는 그러한 종류의 소설을 몽자르 소설이라고 합니다. 꿈에서 한평생을 사는 경험을 한 후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를 합니다. 조신의 꿈에서도 정토사를 차려가지고 불도에 정진을 하고 구운몽 같은 경우에 성진도 육간대사의 가르침을 구해서 꿈에서 깨가지고 잘못을 뉘우치고 불교에 귀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승려가 나오기 때문에 불교적인 세계관이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나오죠. 조신의 꿈은 차이점은 어떤 거냐면 조신의 꿈에서는 고달픈 삶을 살면서 괴롭고 슬픈 일을 주로 경험을 하죠. 아들 한 명이 죽게 되고요. 굉장히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엄청 사랑하는 부인이랑 헤어지게 됩니다. 등장인물들은 평범한 사람들로 나오게 되죠. 하지만 구운몽은 다릅니다. 성진은 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일을 주로 경험을 하게 되죠. 조진의 꿈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나오지만 이제 구운몽에서는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양소유는 팔선녀와 함께 인간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부인과 첩이된 팔선녀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벼슬도 얻고 마지막에 벼슬에서 물러나 한가롭게 여생을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장인물은 당연히 비현실적인 세계 인물로 나오죠. 왜요? 용궁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용궁에 간 성진은 극지만 대접을 받고 팔선녀. 실제로 선녀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죠. 비현실적인 세계의 인물들이 나온다라는 거. 그거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러면 자, 다시 216페이지 2번 들어가게 되면 1회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이 작품과 같은 설화의 문학사적 의의를 이야기해보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신의 꿈에서 나타난 환봉구조는 구운몽 등 몽자르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연한 거죠. 조신의 꿈은 꿈에서 나타난 환몽 구조는 어떻습니까? 몽자르 소설의 형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형성에 영향을 미치죠. 미침. 그래서 이와 같이 설하는 그 내용과 형식이 후대의 소설 문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했죠? 설화는 그 내용과 형식이 후대 소설 문학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요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4번 구비전승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건데 아직 짝꿍이 옆에 없죠. 온라인 클래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이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두 단계로 활동해보고 구비전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짝과 이야기해보자 라고 말하죠. 1단계에서는 교과서를 덮고 조신의 꿈 이야기를 짝에게 기억하는 대로 전달해보자. 이때 짝은 친구가 말하는 내용을 휴대전화나 녹음기로 활용하여 녹음한다. 2단계, 짝이 녹음한 내용을 들으면서 교과서에 제시된 원문과 자기가 말한 내용을 비교해보자. 자, 생각해보세요. 기억나는 대로 전달을 해본다면 제대로 전달이 됐을까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된 내용을 입에서 입으로 기억나는 대로 전달했을 때 잘 전달이 됐을까요? 자, 보겠습니다. 구비전승, 구비가 뭐라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그러한 글입니다. 특징이 잘 드러나는 전설이나 민담 등을 찾아 짝에게 소개해보자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 2번은 이제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자, 1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단계로 활동해봤는데 구비전승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은 무엇인지 당연히 이야기를 말로 전달하다 보니까 난리군이나 정토사 등 구체적인 장소를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아마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죠.
구체적인 장소, 정확, 전달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꿈속에서 여인이 하는 말이 워낙 길어서 자세하게 전달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분명히 기억에 남는 대로 뭐를 재구성해서 전달할 수밖에 없겠죠.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거를 뭐 100번을 읽고 뭐 50번을 읽어가지고 전부 다 외우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기억하기 힘들 겁니다. 이를 통해서 자, 구비전승의 이러한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구비전승의 특징, 과정의 특징은 당연히 뭡니까? 구비전승 과정에서 화자의 기억이나 주관적 의견에 등에 의해 이야기가 재구성되어 전달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신의 꿈은 끝마칠 거고요.